제주증권 리서치센터에서 글로벌 부동산 팀 팀장을 맡고 있는 배상현입니다. 오늘 이제 요청사항 자체가 창작 니치들의 어떤 시황 이런 것들 좀 말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거에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이제 전망, 그다음에 올해 이제 리츠 전체적인 시황 이런 거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여기서 이제 전망은 주가의 미래를 알고자 하는 것보다는 제가 이제 그렇게 전망을 한 이유를 하나 얘기를 하다 보면 최근의 시황, 그다음에 상장 리츠의 어떤 주가 변화 이런 것들이 좀 잘 드러날 것 같아서 그렇게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네, 이제 작년도에 미국 리츠 같은 경우에 이제 연초 대비해서 23.4% 정도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입니다.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요. 이 2008년 이후로 최악의 성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07년도보다도 성과가 좋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국내 리츠도 굉장히 성과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요거는 배당을 포함하지 않았을 때 평균적으로 24.4% 정도 하락을 했고, 올해 신규 상장한 리츠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 기준으로 이제 계산을 했을 때 요즘도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올해 모든 자산 시장이 그렇듯 리츠와 부동산 시장 자체도 키워드는 금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부동산은 인플레이션 해지 역할을 한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세게 오는데 지금 리츠 주가는 왜 이러냐라고 했을 때, 사실 인플레이션 해지 역할을 하는 건 임대 수익인데 금리 레벨이 조정하는 건 캡이죠. 캡을 매개로 해서 자산 가치가 굉장히 하락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결국 실물 부동산보다 빠르게 리츠 시장은 디레이팅이 됐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빠진 건 빠진 거고, 섹터별로 봤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목 자체가 21개 정도이고, 섹터로 논하기에는 조금 이른 그런 시장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 사이에서 봤을 때 좀 제가 봤을 때 재밌을 만한 점을 두 가지 정도 뽑았습니다. 하나는 일단은 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도 종목별로 물류를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 이거 가지고 이제 세세하게 따지는 게 국내 리츠에서는 조금 애매한 면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특이할 만한 것이 이겁니다. 국내 이제 부동산 산업에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은 국내 부동산 특히나 오피스, 서울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워낙 임대료가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 방어가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 섹터가 올해만 35% 정도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쨌든 이제 금리 하락은 이제 미국이나 한국의 똑같은 요인인데, 일단은 오피스 섹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미국과 한국의 개별적인 공급 요인도 있겠지만 재택근무에 대한 양국의 차이, 하부 시장의 펀더멘탈 차이,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좀 크게 차이가 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는 이제 워낙 종목 하나하나다 보니까 좀 재밌는 점은 이런 게 있었습니다. NH 프라임 리츠가 한동안 리츠 조정이 굉장히 깊이 있는 동안 가장 올해 성과가 좋은 리츠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리츠가 굉장히 상반기에 올랐을 때 수급적인 요인으로 기관의 매수세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 다음에 하락이 나올 때도 기관의 매도세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NH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상장 때부터 계속 지적을 받았던 요인 중 하나가 재간접 이슈 때문에 펀드나 ETF가 담지 못한다라는 게 이제 좀 그런 게 지적이 됐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덕에 조금 하락폭을 줄이는 이런 약간 재밌는 해프닝도 있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참고 삼아서 이제 보시라고, 국내 리츠는 그렇게 종목들이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비중이 어느 정도 구성이 돼 있냐, 주거, 인프라, 리테일, 물류 이런 순서고요. 의외로 오피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부동산이라고 말할 때 생각이 나는 오피스, 리테일 이렇게 그렇게 생각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20년도, 21년도 섹터별 성과다. 국내 리츠 같은 경우에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최근 한 2년 동안 종목수도 많아졌고 시가총액도 굉장히 커졌다. 그래서 이제는 그래도 한국에서도 그나마 섹터별로 오피스가 좋으니까 오피스가 많이 담은 리츠들을 사야겠다라는 게 좀 개념이 이제 되는, 그런 매핑이 되는 종목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장은 대충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23년도에 이제 금리 정점 이후의 기회라는 제목으로 제가 23년도 연간 전망을 발표를 했는데요.
요거는 이제 여기서의 금리 정점은 사실은 기준금리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시장금리인데요. 그냥 시장금리가 국고채 10년물 금리 이런 거라기보다는 저는 크레딧물의 정점 이후에 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 하우스에서도 국고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정점을 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분기 평균으로 봤을 때도 올해 4분기가 정점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리츠도 그렇고 그다음에 크레딧이 크다는 얘기는 이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시장 참여자들이 불확실성을 느끼고 있는 환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츠도 보통 금융채 3년물 정도의 어느 정도 스프레드를 두고 차입을 하기 때문에 지금 국고채 금리는 내려가는데 크레딧물은 여전히 금리가 높이 있는 이런 상황은 사실 리츠에게는 아직은 금리 정점이 지나갔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내년도 이제 23년도에 이제 저는 추세 전환이 기대된다.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고요. 상반기에는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되는 거, 하반기에는 경기 회복이 핵심 키워드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켓 플로우를 리츠를 볼 때 보통 실물 자산 시장을 당연히 봐야겠죠. 그리고 경기, 인플레이션 금리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제 인플레이션 금리는 사실 지금 모든 자산이 보고 있는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쪽 어딘가에 이제 코로나 상황이 어떤가 뭐 이런 것들도 중심적인 핵심 키워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기준금리 인상이 종료되고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면서 대출금리 스프레드도 축소되고 금리도 완만하게 하락을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금리 레벨이 낮아진다 하더라도 19년, 21년 대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경기 침체는 경기 모멘텀이 상반기 내내 둔화되고 그래서 일부 침체가 오고 그 이후에 이제 회복을 한다 이런 관점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물자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내년 1분기까지는 유동성 부족 상황이 지속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유동성 부족 상황이 지속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유동성 이게 뭐 시스템 위기로 간다는 얘기냐라기보다는요. 최근에 뭐 SPI에서도 기사를 냈었는데 콩코디언 관련된 딜에 지금 대주 단위 70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대주 단위 70개 정도 사가 참가할 정도 되면 자산이 뭐 이게 뭐 7, 8조짜리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지금 약간 시장 변동성, 그러니까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한 1분기까지는 갈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올라가면서 결국에는 매수자 간의 이제 가격 괴리율이 좀 줄어들면서 거래량을 좀 회복할 걸로 보고 있고 그리고 임대 수요 또한 차별화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워낙 이제 미국이랑 한국을 다 엮어서 쓰다 보니까 굉장히 좀 러프하게 썼는데 그리고 나서 결국엔 투자 수요가 회복되는 부분은 당연히 코어 입지는 당연하겠지만 또 테너트가 확실한 특수 자산 이런 것들로 이제 회복이 온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리츠 단으로 해서는 어떻게 이제 작용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주당 NAV 하락에 대한 우려로 인한 조정이 1분기까지는 좀 마무리된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제 반등을 하는데 어떤 게 반등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섹터별로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테크,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나 인프라, 넷리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마스터리스나 물가연동 이런 종목들이 좀 반등이 오고 그 이후에는 실적 차별화에 따라서 주가가 이제 별개로 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실적 차별의 핵심 팩터가 미국과 한국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얼마나 올라오느냐가 핵심일 것 같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자 비용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얼마나 덜 늘어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실적 차별화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금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가 올라가서 부동산이 안 좋다, 금리가 올라가서 리츠가 안 좋다. 그러면 그거를 하나하나 좀 밟아서 보면요, 굉장히 기본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금리가 올라갑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일단은 실물 자산 시장은 캡을 매개로 해서 자산 가치 하락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지금처럼 많이 올라가면 경기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그게 임대 시장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다 작용을 한다면 지금 한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한다면 캡은 올라가고 임대료는 떨어지는 NOI는 내려가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겠죠. 이게 리츠단은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리츠단의 이자 비용이 올라갑니다.
이자 비용이 올라가면 DPS가 내려가고 DPS가 내려가면 당연히 리츠뿐이 아니라 상장된 모든 종목이 DPS가 내려가는 걸 좋아할 주식은 없겠죠. 그리고 또 한편에는 투자자 사이드에서는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기대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거죠. 지금 유동성이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이유 중 하나가 지금 판전체가 6% 정도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사실 리츠가 조정을 받아서 배당 수익률이 6%다라고 했을 때 판전체도 6%인데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대 수익률이 올라가고 그런 것들이 투자 심리를 약화시킨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경로로 금리가 올라가는 게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저는 지금은 당연히 이거는 뭐 기대 수익률이 올라가는 건 모든 자산에 모든 투자자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저는 이자 비용이 올라가는 게 주가에 반영됐다기보다는 현재는 이런 우려들이 주가에 반영된 게 더 크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지금 실물 자산 시장의 가격은 거래가 안 돼서 상관이 없지만 1년, 2년 지나다 보면 자산이 내려가지 않겠어? 그러면 결국 주당품 자산 가치가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관점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국내 리츠 중에서 이자 비용이 가장 많이 증가한 리츠가 하락폭이 제일 크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았고 오히려 자산 가치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을 것으로 그동안 기대됐던 리츠들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결국 지금 주가에 반영된 거는 이런 이자 비용 증가분이 아니라 실물 시장에 대한 우려가 주가에 반영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차트가 여기 다 부동산에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정부 캔네이 추이입니다. 미국 10년물과 캔네이 추이를 쭉 그려보면 지금 굉장히 좀 역전된 부분들이 좀 역전된 지역들도 있고요. 전국으로 봐도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거래량도 상당히 이제 좀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지금 관심 있게 보는 내년에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의 움직임은 물류 섹터 디레이팅이 얼마나 나타날 건가와 물류 섹터에 대한 어떤 투자자들의 회피가 나타난다면 그 다음 섹터 로케이션은 어디로 갈 건가 이게 가장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지금입니다. 주거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거용은 사실 주거용은 굉장히 경기 방어적입니다. 경기 방어적이고 누구나 수요를 그러니까 어느 집에나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 지금 19년도밖에 안 나와 있지만 모기지 금리를 보시면 7% 이상의 모기지 금리는 사실은 수요를 꺾기에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 주택가격도 이제 MOM으로도 좀 내려오기 시작했고 거래도 굉장히 없습니다. 이 거래가 굉장히 없는 것 중 하나는 사실은 미국은 고정금리 베이스다 보니까 결국 이사를 안 하는 게 되게 현명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래량은 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당연히 금융위기 때와 너무나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모기지 연체율이 굉장히 낮다. 그러니까 결국 다시 말해서 공급이 많아서 가격이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금리가 조달 비용이 높아지면서 내려오는 하락이기 때문에 그때와 상황은 당연히 다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오피스 시장도 당연히 마찬가지일 겁니다. 서울의 캡레이트 지역별로 봤을 때 금융채 3년물과 완전히 역전이 일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NOI 증가로 이 캡을 유지한다기보다는 사실은 금리가 내려가는 걸 기다리는 게 훨씬 더 빠른 그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두가 금리를 쳐다보고 있는 그런 매크로 장세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울의 오피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워낙 임대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견조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임대 시장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멀리 본다면 경기가 침체되고 그러고 나서 그런 것들이 임대 수요 감소로 이어지면 결국 여기도 문제가 되지 않겠어? 이렇게는 볼 수 있겠지만 아직은 그렇게 생각할 만한 근거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지금 금리 레벨 고려했을 때 주가 하락이 어느 정도 나타난 거고 이게 적절한 수준이냐, 주가 너무 많이 떨어지지 않았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의 금리 수준을 고려했을 때 한국은 사실은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이걸 히스토리컬리 이게 어느 정도 빠진 거지라고 이제 좀 보기가 어려워서 미국 기준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아래 차트가 미국 리츠 10년물 금리 레벨별 주가 레벨 분포입니다. 그러니까 멀티플이죠. 그래서 여기서 멀티플은 그냥 가장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그냥 배당률을 거꾸로 놓은 거라고 보셔도 조금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미국 리츠와 국내 리츠가
배당을 해야 되는 그런 규정 자체가 다르고 이러기다 보니까 결국에 여기는 이제 FFO라는 걸 만들어내서 뭐 이렇게 이제 멀티플로 이제 주가의 레벨을 좀 보긴 합니다. 봤을 때 확실히 금리가 10년물이 내려갔을 때는 이제 멀티플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10년물이 올라가면 멀티플도 낮아지는 이런 걸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 10년물 기준으로 4.3 정도까지 했다가 다시 3.6, 7, 8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지금의 미국 리츠 레벨은 어떠냐라고 했을 때 그렇게 낮지는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지금 이제 뭐 당연히 내년도 후년도의 금리 레벨이 점점 낮아지면 이 주가 레벨이 굉장히 싼 주가가 되지 않겠어라는 접근은 가능하지만 지금 금리 레벨을 고려할 때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았다. 역사적으로 조정을 많이 받은 구간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요거는 그거와 이어지는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요거는 이제 참고 자료를 하나 더 갖고 온 게 인플레이션에 좋다는데 도대체 그 말은 어디서 나온 건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똑같은 궁금함이 들어서 차트를 좀 길게 뽑아봤습니다. 1970년대부터입니다. 여기가 에쿼티 토탈 리턴이 미국의 리츠의 인덱스입니다. 근데 여기서 CPI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12%까지 올라왔는데 리츠는 어떻게 됐죠? 엄청나게 하락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가는 이런 그림입니다. 사실 지금의 이제 CPI 수준을 보면 사실은 요 70년대, 80년대 초반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보게 됐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왜냐하면 CPI가 혼자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금리를 동반해서 가지고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크게 인플레이션이 두 번 나타났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인플레이션 때 팔리턴으로 보면 S&P 500보다도 뭐 그냥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엄청 온 이 구간에서 S&P 500 대비해서 그렇게 아웃퍼폼하지 못했다라는 결론입니다. 근데 두 번째 인플레이션 구간에서는 리츠가 굉장히 아웃퍼폼한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때는 70년대 이때 실물 시장이랑 이런 데이터들을 같이 보면 좋은데 저도 70년대 뭐 미국 상업용 캡레이트 이런 자료는 사실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측을 하건대 이런 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도 어느 캡 같은 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캡이라고 부르든 아니든 첫 번째 금리가 상승했을 때 이미 자산 가치 하락은 일어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부터는 그렇게 조정받은 자산 가치 안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캡이 3%에서 6%까지 올라가서 자산 가치가 50% 하락한 이후에 그 다음에 NOI가 쭉쭉 받쳐주면서 자산 가치와 배당 수익률이 모두 다 좋게 나타난 거 아닐까 이렇게 저도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저의 추정이고 실제로 뭐 예를 들어 MIT 교수님이 쓴 뭐 논문이나 이런 것들 보면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이 굉장히 우수한 걸로 나옵니다. 논문들에서도. 그래서 저도 이게 어떤 차이 때문에 그랬을까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처음 왔을 때 금리 상승이 캡을 올리면서 자산 가치를 끌어내리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올해 우리가 리츠 주가에서 목도한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 워킹하는 것 때문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77페이지 아래 차트는요. 그냥 상관계수를 돌린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근데 상관계수를 그냥 시장 금리, CPI 뭐 이런 걸 넣어서 상관계수를 돌려보면요. 리츠는 시장 금리가 높을 때 성과가 좋습니다. 리츠는 시장 금리가 높을 때 상대 성과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CPI가 높으면 상대 성과가 리츠 주식 대비해서 좋은 걸로 나오고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리츠가 인플레이션 해지하는 그런 기능이 있나 보다. 시장 금리가 올라가도 리츠가 괜찮은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는 변화율을 가지고 상관계수를 돌려본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5%다. 그럼 금리가 5%일 때 어땠냐라는 걸 본 거고요. 요거는 금리가 100bp 올랐다. 뭐 이렇게 해서 변화율을 집어넣은 겁니다. 변화율을 집어넣으니까 리츠가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상대 성과도 좋지 않고 리츠가 절대적인 성과 자체도 시장 금리와 상관계에서 반대로 나타나더라.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 종합을 해본다면 결국 인플레이션이 오고 나서
금리가 어느 정도 고원지대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당연히 자산가치 조정이 좀 나타나지만 그 이후에는 임대료 성장이 결국 자산가치를 끌어올리면서 다른 차량에 대비해서 좀 아웃퍼폼할 수 있다. 뭐 요렇게 좀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섹터별로 그냥 요거는 간단하게 뭐 리츠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어떤 차트들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조금 그나마 한국 시장에만 계시면 좀 보지 못할 그런 차트들을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호텔입니다. 호텔이 아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올해 미국 리츠들이 굉장히 성과가 안 좋았는데 그나마 가장 덜 안 좋은 게 호텔이었습니다. 호텔이 왜 덜 안 좋았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상식적인 이유입니다. 20년, 21년 대비해서 사람들이 여행을 더 많이 다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 객실당 매출을 보면요. 올해 3월부터 이미 2019년 수준을 뛰어넘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호텔 운영자는 인건비가 오르고 여러 가지가 올랐을 때 그것 때문에 당연히 비용이 많이 나갈 수 있겠지만 매출 연동해서 임대료를 받는 리츠 같은 경우에는 그게 별로 문제되지 않는다. 뭐 이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호텔은 운영하는 자가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이게 오피스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캠레이 같은 경우에 이 10년물이랑 그려보면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굉장히 좀 무차별적이죠. 그러니까 금리가 10년물이 어느 위치에 있던 얘네의 캡은 어느 정도 위치에 그냥 있다. 그러니까 이런 자산이다 보니까 이런 매출만 좀 잘 나오는 구간이라면 상대적인 강세는 계속 될 수 있을 것 같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조금 캠레이트 금리 민감도가 이제 좀 적어놨고요. 또 하나가 금리가 결국에는 이제 좀 내려가는 거. 이런 구간이 오기 시작했을 때 시장 금리가 내려가는 구간이 올 때 뭐가 좋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런 테크 섹터가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테크 섹터의 그냥 주가 흐름과 미국 10년물의 흐름이 정확하게 19년도부터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서 정확하게 반대되는 그림들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은 좀 금리 안정화 이후에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오피스가 굉장히 미국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섹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당연히 이제 하락을 했고 그리고 이게 실물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굉장히 그 하락한 게 그러니까 지금 오피스에 대한 우려가 좋지 않은 거를 좀 더 진중하게 좀 더 깊이 좀 이렇게 봐야 되지만 지금 리츠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미 주가에 반영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결국 내년 하반기나 연말쯤 갔을 때 경기가 돌기 시작했을 때는 지금 오피스에 대한 여러 가지 디레이팅이 다 주가에 반영된 이후에 좀 여기서도 기회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관점에서 굉장히 좀 눈에 띄는 이 주가 레벨이 워낙 눈에 띄어서 보고 이거 하나 갖고 왔거든요. 하나는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거 특정 종목에 대한 추천이나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지금 다 같이 겪고 있는 것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금리 상승의 영향이 23년도까지 없다, 24년도까지 없다, 개별 리츠별로 다 이런 게 있는데요. 뭐 24년도, 25년도까지 리파이낸싱 스케줄이 없는 거는 내년에 굉장히 편안하죠, 상대적으로. 근데 반면에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미 기저금리가 2% 초반대였던 롯데리츠 같은 경우에 23년도에 한 1분기 때면 거의 다 리파이낸싱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4% 중반, 5%, 6%뭐 이런 식으로 리파이낸싱을 다 했는데 그러면 결국 거꾸로 봤을 때는 이미 금리 상승분을 전부 다 주가에 반영했다고 볼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것들도 금리 상승 영향이 오랫동안 없는 리츠도 괜찮을 수도 있고 오히려 이제 진입하는 시점에 따라서는 이미 다 반영을 한 리츠도 굉장히 좀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이제 신한카리츠 자산 매각 관련된 이벤트가 있는데요. 저도 이제 요거 맨 처음에 매각할 땐 자료 낼 때는 그래도 용산이 호재가 많은 지역인데 자산을 매각하는 건 조금 아깝다. 장기적으로 주가에는 굉장히 좋을 수 있지만 이렇게 이제 자료 낸 적이 있는데 지금 뭐 이 상황에서는 자산 매각을 꾸준히 좀 하면서 디레버리징도 같이 하는 이런 리츠에 좀 관심을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임대료 성장이 자산 CPI에 연동이 되는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게 CPI가 계속 좋다고 내년도부터 임대료 성장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는 그런 리츠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역시 투자 아이디어로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기회라고 하면 이제 투자자들이 리츠를 샀을 때 이제 좀 좋을 수 있는 구간인데 저는 리츠 자체도 성장의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실물 시장이 너무나 좋은 상황일 때는 리츠가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는 한 5% 보고 있는데 리츠 시장에서 실물 시장에서 매각 차익까지 고려해서 5%로 들어오는 그런 실물 시장에서는 사실 리츠로 그런 자산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결국 에쿼티 수익률이 더 낮은 곳으로 기초자산은 흘러가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실물 시장이 내년도에 좀 침체가 들어오는 거 그리고 리츠 시장과 실물 시장 간의 어떤 하락 속도의 차이, 거점의 차이가 리츠 시장한테는 굉장히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실제로 그냥 럭스하게 이거 분기 데이터긴 한데요. 금융위기 때만큼 뭐 지금 빠지진 않겠지만 그때를 보면요. 실물 시장의 고점은 오히려 뭐 이게 좀 후행 데이터긴 했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게 리츠가 여기가 고점이고 첫 번째 빨간 박스가 고점이고 두 번째 빨간 박스가 저점입니다. 그리고 요 파란색이 실물 시장의 가장 고점입니다. 실물 시장의 고점과 리츠 시장의 저점은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면에 이제 실물 시장의 저점은 굉장히 뒤까지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 구간에서는 일시적으로 다시 에쿼티 수익률이 이제 리츠 시장이 더 낮은 그러니까 리츠의 주가는 회복하는데 실물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꺼려하는 그런 구간이 나올 거고요. 그런 구간이 나왔을 때 리츠들이 조금 일반 기관 투자자들 그러니까 실물을 매입하는 기관 투자자들 대비해서 더 낮은 금리 더 쉬운 에쿼티 조달 이런 걸 바탕으로 좀 자산을 매입하면서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예,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